네, 안녕하세요. 별별 한국사 하는검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오늘 제가 좀 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목욕제기하고 지금 수업 시작하고 있거든요. 기가 지금 제가 막 뻗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법구경에 쇠는 이 녹을 만들게 되는데 그 녹이 결국은 쇠를 먹는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쇠에서 녹이 나오는데 녹이 결국은 그 쇠를 먹는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수험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든 습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습관이죠. 그런데 그 습관이 혹여 잘못된 습관이라면 그 잘못된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좀 둘러보시고요. 좀 이렇게 박박 좀 긁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수업을 하는데요. 혹시 집중하지 못하는 좀 다른 습관이 있다면 이번 한 시간만큼은 저한테 좀 집중하는 어떤 그런 녹을 좀 쫙 밀려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건강하시죠? 네, 녹 없죠?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려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문화 파트, 한능검에서 여러분들 문화는요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능검에서 주로 나오는 파트는 정치하고 문화 파트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사진 같은 거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진 딱 주어졌을 때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요 고려 문화 파트 첫 번째 시간 유학, 역사, 불교, 풍수지리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매번 했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자, 먼저 고려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이 세력들 처음 출발한 세력들은 바로 호족의 시대, 그죠? 호족 시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호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걸 권력을 놓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문벌 귀족 세력들이다. 문벌 귀족 세력들이다. 공음전, 음서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런 모순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칼에 맞아 죽네. 그게 바로 1170년. 그렇죠. 바로 고려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 그 분기점이 바로 이 무신정변 1170년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고요. 결국은 항복을 하죠. 그러면서 원간섭기 왔고 원간섭기 원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들이 있으니 그대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권문세족이다. 권문세족이다. 바로 이 권문세족에 맞서 가지고 새롭게 성장한 세력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신진사대부 바로 이들이 조선의 새로운 역사 주도 세력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항상 여러분들 고려시대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시기후를 먼저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시대에 하나씩 유학은 어땠고 역사는 어땠고 불교는 어땠고 풍수지리는 어땠는지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유학입니다. 자, 호족의 시대. 자, 이때 이제 이 유학과 관련된 왕이 있어요.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고려의 건국과정 속에 태조 왕건 배웠고요. 왕건 강화시켰던 광종 배웠고요. 문벌귀족 사회였던 토대를 마련했던 누구? 성종을 배웠죠. 맞습니다. 이 성종 때요. 이 성종 때 어떤 그 학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비해 놓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앙과 지방의 어떤 모습들로 시스템을 갖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중앙입니다. 자, 이 중앙에는요 고려 중앙에 있었던 대학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학교에는 바로 국자감이라고 있어요. 국자감이라고 있습니다. 자, 대학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상 보이고 있는 대학교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고구려 때, 소수리왕 때 태학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와서 왜 신문왕이 왜 왕권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별 채우기를 하셔야 합니다. 별 채우기. 지금 안 하고 오면 이렇게 지금 이래요, 여러분들. 국학이에요, 국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니까 통일신라의 국학이 있다면 저쪽 발에는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들?
주자감. 자, 고려시대는 국자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국자감, 지방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있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있어요. 지방에는 향교. 이 향교는 여러분들 조선시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이 국자감은요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어떤 그 학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자감에는 여러분들 유학부가 있어요. 유학부. 자, 이 국자감에서 있는 학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부가 있습니다. 유학부가 있고요. 자, 그다음이 국자감에서 여러분들 뭘 가르치냐면 기술과가 있어요. 이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곳인데 여기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대학교가 있어요. 조선시대의 대학교는 성균관이죠. 근데 성균관에서는요 기술을 가르치는 과는 없습니다. 오로지 유학만 가르치는 그런 학부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의 국자감과 조선의 성균관의 차이점. 유학부와 기술학부. 이 차이점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광종 때 처음으로 이제 과거제가 시행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과거 시험을 볼까요? 자, 이 유학부 출신들은요. 이 유학부 출신들은 쭉 가서 과거 시험에서 어떤 걸 보냐면요. 명경과와 제술과를 봐요. 명경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제술, 논술이에요, 논술. 이런 어떤 그 과목들을 유학부 출신들은 시험을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술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학부 학생들은 잡과 네, 이렇게 잡과 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과거 시험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만 조금 더 추가로 기억해 놓으실 게 있어요. 고려 과거 시대를 과거를 공부할 때 하나만 더 추가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고려 과거는 여러분들 요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승과라고 있어요. 승과는 뭐냐면 승려를 이렇게 보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아요. 네. 승과는 있는데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문과, 요건 이제 문과, 명경과 제술 문과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 잡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기술 관련된 그런 것들, 뭐 산수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시험들이 되겠죠. 하급 관리 뽑는 시험이 될 텐데 무과를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아니, 선생님 분명히 앞에 강의에서 고려는 외침이 굉장히 많았다. 500년 내내 외침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군인 안 뽑아요, 군인? 네. 그게 포인트예요. 워낙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군인으로 발탁하거나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무과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오면 달라지죠. 조선시대 오면은 승과가 없고요. 무과가 시행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요 과거 시험을 공부할 때는요. 이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조선시대랑 비교를 좀 해보시는 거예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균관에 기술학부가 없다라는 거, 유학부만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차이점 기억해 두시고요. 과거 시험을 볼 때 조선시대는 승과가 없었고 무과가 있었다는 것. 네, 이렇게 여러분 딱 비교를 좀 해 놓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성종 때 국자감, 향교 이런 것들이 정비되고 있구나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성종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뭘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이때 유교, 그죠? 특히 이 성종은 여러분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죠, 바로 최승로. 이 최승로의 어떤 시무 28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왕이다. 그러면서 이 문벌귀족 사회의 토대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툭 이제 문벌귀족 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를 쭉 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문벌귀족 사회면 유학은 많이 발달해요. 많이 발달하는데
이 과거가 중시되다 보니까 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발달하냐면 사학 12도가 발달해요. 사학 12도. 사학 12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기관, 국가교육기관보다는 사립학교 쪽으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 정말 지금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이름만 좀 다를지 요즘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 노량진 많이 가잖아요. 그죠? 똑같아. 노량진에도 요즘 노량진 4도 요즘 뭐 이거 유명한 뭐 그런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 한 4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노량진 4도 아마 이렇게 역사에 또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립학교 쪽에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사학 12도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지었냐면 이 최충이라는 사람이 구제학당, 네, 구제학당 이라는 학교를 세우거든요. 이 구제학당이 아주 사학 12도, 12개의 어떤 그 사립학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 최충의 구제학당. 이런 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러니까 아니 지금도 여러분들 너무 이게 사교육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면 공교육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공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사학 12도 너무 이게 지금 흥행하는데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제죠. 이에 대한 견제로서 관학진흥책이 나와요. 관학. 이게 바로 관학이야. 국자감 향교 이런 게 다 관학이에요. 관학진흥책. 자, 관학진흥책으로 뭐가 있냐면 먼저 일단 우리 학교에 오면 장학금을 줍니다.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학금, 양현고. 네. 아주 뛰어난, 우수한 그런 현명한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창고. 장학금 주는 어떤 그런 창고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양현고. 그 다음이 구제학당, 구제? 그럼 우리는 전문칠제. 좋은 어떤 그 강의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현고, 전문칠제와 같은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더라. 글쎄요. 지금으로 본다면 관악지능 전문칠제 같은 경우는 EBS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사학 12도를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짜 역사를 공부하는 건 여러분 비슷해요. 과거랑 지금은. 다만 그 시대의 용어를 쓸 뿐이지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라는 거. 이런 데 다시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죠? 자, 문벌귀족 시대 때는 유학이 굉장히 발달했구나. 그런데 사립학교 쪽 사학이 굉장히 융성했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신정권 이거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기는 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무신정권 시대는 여러분들 유학이 상당히 위축되는, 네, 당연하겠죠. 그죠?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문세족 시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안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 안양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성리학을 소개를 하죠. 자, 성리학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from 원나라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리학이 자리 잡게 된 거는 송나라입니다. 송나라인데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원나라, 지금 이 시기는 송나라 없어요, 여러분들. 원나라가 있잖아. 원나라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양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리학. 이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재현, 뒤를 이어서 이색, 뒤를 이어서 정몽주, 그리고 정도전. 아하.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네. 바로 이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다. 바로 이러한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다? 그게 바로 조선시대다.
라고 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저기 저 앞에 있는 유학 있잖아요. 이 초기 유학은요. 성리학은 아니었고요. 성리학은 아니고 이 당시 유학은 초기에는 주로 훈고학 중심이었습니다. 자, 유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훈고학도 있고 성리학도 있고 고증학도 있고 여러 학문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훈고학은 뭐냐면요. 자구의 해석을 따지는 거예요. 이 문장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성리학은요. 상당히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고학이라고 하는 게 자구 해석이 그친다면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은 무엇일까? 우주의 원리는 무엇일까를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하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베이스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학문이 바로 이 성리학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성리학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고학과는 좀 다르겠죠. 초기에는 이렇게 훈고학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철학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성리학. 바로 저 성리학이 이제 조선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이 기록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꼼꼼합니다. 이거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고려시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당시도 여러분 실록이 있어요. 네, 실록이 있어요. 실록을 썼어요. 그 다음이 구삼국사.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런데 현존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썼는데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불에 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혹시 집 이렇게 뭐 다락이나 요즘 다락 같은 건 없는데 뭐 어떻게든 뭐 거실 같은데 이렇게 막 상자 같은데 이렇게 막 들어봤는데 막 아주 낡은 그런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낡은 그런 한자로 된 책이 있으면 일단 저한테 가져오시라 그랬죠. 네, 제가 일단 보고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알아요, 여러분들? 이런 구삼국사. 예? 이런 것들이 딱 등장하면요, 와,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역사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뭐냐면 고려시대 쓰여진 역사서거든요. 근데 그 이전 역사서가 발견됐다? 와우, 이건 정말 혁명적 상황. 네,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문벌기조 시대 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나오는 역사서가 뭐였냐면요. 바로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삼국사기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김부식이죠, 김부식. 참 김부식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자, 김부식 여러분 어디서 봤죠? 그렇죠.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인물 김부식. 그리고 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한번 큰 사고를 한번 쳤었죠. 그러면서 어떤 문벌격사의 어떤 모순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자, 그런 김부식이에요. 이 김부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이후에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쭉 집필하게 됐는데요. 이 삼국사기의 어떤 특징을 보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먼저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이 타이틀을 깨야 돼.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전의 역사서 한번 찾아보세요.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이게 기전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전체. 자, 기전체 방식은 뭐냐면요. 본기, 세가, 열전, 그 다음이 지, 표 이렇게 있어요. 빰빰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왜 우리 이걸 기전체라고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와 열전, 네, 이걸 합쳐가지고 기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 기전체. 여기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본기는 왕의 역사예요. 세가는 제후들의 역사예요. 열전은 신하들의 역사예요. 그다음에 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제도 설명해 주는 거. 표는 뭐냐면 연표처럼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방대한 역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왕이 예를 들면 왕이 전시과를 시행했어.
왕이 신하 A를 시켜서 전시권을 시행했어. 이런 역사 사실 있죠. 그러면 본기에 기록됩니다. 이거 왕의 역사니까요.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열전에도 여러분들 그 신하 A라는 신하의 이야기가 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라 그랬죠. 전시과가 이제 있으니까 전시과의 역사 또 실리는 거예요. 또 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도해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의 사실이 각각의 목차에 들어가도록 만든 것.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를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방대한 역사서가 바로 이 기전체 서술 방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삼국사기가 쓰여져 있는 방식입니다. 삼국사기가 이제 문벌귀족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이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신라에 약간 좀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살짝 보이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벌귀족 시대 되면서 여러분들 많이 변화한다고. 그 이전에 호족의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구려 중심이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문벌귀족 시대 오면서 신라 중심이었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이 역사서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그 시대의 상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 상을.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독립돼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 위에 역사 주도서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 속에서 한번 개별적인 문화유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이제 갑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예요. 무신정권, 몽골 쳐들어오죠. 이후엔 원간섭기 나오죠. 어려운 시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무신정권 때 이제 이 원나라에게 쳐들어올 텐데, 그죠? 몽골이 쳐들어올 텐데, 몽골 침입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저들과 달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뭔가 뛰어난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역사서를 보면 여러분들 다쿤의 해동고승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동고승전.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승려들. 이 해동고승전 유명한 승려들을 정리해 놓은 동쪽에 있는 유명한 고승들을 정리해 놓은 역사서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동명왕편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동명왕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동명왕편. 자, 동명왕이 누군가요? 동명왕이 누군가요? 동명왕. 자, 이건 이제 이규보가 쓴 거잖아요. 그죠? 이규보가 쓴 겁니다. 여러분 이규보요. 이규보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규보 정말 고려가 나온 천재 중에 천재거든요. 글을 기가 막히게 써요. 그냥 한번 이렇게 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사행시, 삼행시 할 때 이렇게 앞에 운을 띄워주잖아요. 그렇게 운을 띄워주면요, 이규보는요 청산유수처럼 막 진짜 똑똑해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근데 빛을 바로 보질 못하죠. 이규보의 삶도 참 파란만장해요. 과거 시험에 여러분들 그렇게 똑똑하다고 했던 수석도 했던 사람인데 과거 시험은 진짜 막상 이 당시 고려 시대는 여러분들 워낙 이 유학이 이제 경쟁이 많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봐요. 과거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도 보고요. 그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그 당시 스타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 강사들 통해 초빙해가지고 과외를 해요. 이규보 아버지가요 스타 강사 초빙해가지고 과외도 시키고요. 아주 막 그러니까 이규보의 아버지는 아주 사교육을 그냥 막 엄청 쏟아부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규보가 떨어져. 인생 꼬여요. 그러면서 이규보가 뭘 좋아했을까? 요거 20대 요거 좋아하면서 참 힘들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규보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사이트에서 인물사 한번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이규보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어쨌든 이 이규보가 쓴 이 동명왕편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동명왕이 누굴까? 동명왕 우리 배웠는데 바로 주몽입니다. 고주몽이죠. 그러니까 이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렇죠. 이건 바로 고구려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뭔가요? 왜 고구려인가요? 왜 이 시기에 고구려일까요? 몽골의 침입, 중국의 침입, 여기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그 자랑찬 역사를 이 고구려는 가지고 있잖아요. 수와 당과 싸웠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몽골의 침입도 뭐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모습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 무신정권기에 바로 이 동명왕편 여러분들 요 시대적 배경을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원간섭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당시는 원나라가 엄청나게 바로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기예요. 우리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 몽골풍이 막 유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들어진 역사서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그렇죠, 삼국유사, 일연의 삼국유사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승휴의 제왕운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삼국유사는 일연이, 그리고 제왕운기는 이승휴가 이렇게 썼죠. 자, 여러분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어느 시대가 들어가 있냐면 고조선 시대가 들어가 있어요. 고조선 시대. 그렇죠. 바로 단군 조선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이건 뭐예요? 바로 원간섭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중심점,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전성기 잘 나갈 때 또는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역사서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었던 많은 역사서들이 있고요. 또 일제강점기도 많은 역사서 등장한 이유예요. 그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누구예요? 신채호 선생 같은 분. 그런 분이 나오는 이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측들이 왜 나왔을까? 왜 고조선의 배경으로 이런 측들이 나왔을까를 한번 그 시대상 속에서 문화유산을 좀 바라보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 전체 시대 속에서 문화유산을 좀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역사 정리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불교입니다. 자, 불교에서는요, 호족의 시대 때 이때 불교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왕이 있어요. 태조 왕건, 그죠? 자, 태조 왕건 같은 경우,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요, 후뇨 10조에서요, 아주 유언까지 남겨요. 후뇨 10조에서 유언까지 남기죠. 뭘 남겨요? 불교 행사 잘하라. 즉 연등회와 연등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왜 그 석가탄신일 때 왜 그 등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연등회, 그다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팔관회, 이런 거 중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성종 때가 되면 여러분들 성종 때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예, 성종 때가 되면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 건의에 의해 가지고 건의에 의해서 연등회도 이 연등회 이것도 지금 축소가 됩니다. 연등회도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팔관회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는 금지하는 그런 모습. 물론 나중에는 다시 복권이 됐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왜? 최승로 이 시대는 바로 유학을 장려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요즘도 여러분들 이게 팔관회 같은 경우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기사를 이렇게 뒤져보면 여러분들 요 근래 그 어떤 장관 내정자가 왜 그 도심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는 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행사에 참여했다가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참 이런 어떤 모습들이 참 지금하고 이렇게 좀 오버랩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팔관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이건 어느 종교와 좀 연결될까요? 요거는 팔관회는 특히 그렇죠. 요거는 이제 도교 쪽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행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가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 그건 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전통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한 번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적인 나쁨 이렇게 보기엔 좀 고민된 지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한번 가볼게요. 문벌귀족 시대 때 이때 되면 여러분들 이 대표적인 승려들이 나와요. 자, 제가 분명히 앞에서 이미 호족의 시대와 그 다음에 이 문벌귀족 시대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달랐냐? 호주의 시대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떤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이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호족이 어떤 그 호족들이 중심돼서 고려를 세울 때 여러분들 선종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논리가 연결되면서 선종을 굉장히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신라 하대 때는 선교 구산, 그러니까 선종 그 구산 선문과 같은 그 선종을 굉장히 후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벌귀족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앉아서 참석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돈도 있고 이제. 그죠? 선종보다는 교종을 좀 더 선호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인지 봅시다. 먼저 문벌귀족 시대 불교입니다. 불교. 자, 이 불교 시대는요. 대표적인 승려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대각국사 의천.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자, 이 의천은요. 어느 종파와 관련이 되냐면 먼저 천태종. 네. 천태종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의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교선통합을 시도합니다. 교선통합. 교선통합. 자, 뭐냐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심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교종이 앞에 나와 있어요. 네, 교종이 앞에 나와 있어요. 교종 중심의 선종을 통합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교리가 뭐가 있냐면 바로 교관 겸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종의 교리, 관, 직관이에요. 문득 깨달음이에요. 이건 선종 쪽이에요. 참선을 통해서 문득 깨달음, 선종 쪽이에요.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관 겸수 이런 것들 주장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거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되냐면 다음에 나오는 진우라고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대각국사 의천하면 여러분들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불교 경전 해설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장. 네,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이라는 거 요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문벌귀족 시대 활동했던 대표적인 승려가 바로 의천이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권 때 활약했던 승려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진울입니다. 진울. 자, 이 진울 같은 경우에는요. 진울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 진울은 조계종을 이끕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양대 종파가 어딘지 아세요? 불교? 천태종하고 조계종이에요. 그러면 그 양대 종파가 언제 만들어진 거야? 바로 이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불교 역사가 어떤 그 자리를 잡게 된 어떤 그 시점은 바로 이렇게 이 고려시대 때. 그래서 고려를 여러분 불교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계종. 안국동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 조계종의 그 진짜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사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 조계사 옆에 여러분들 이제 갑신정변의 또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정총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지역 진짜 이 근현대사를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벨트거든. 한번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계사 보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 진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좀 불교가 굉장히 타락한 어떤 그런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 이제 모여서 같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한번 배워보자라고 해서 결사운동을 전개하는데요. 그 결사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사찰이면 수선사 결사. 이렇게 수선사 결사운동 요것도 많이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진우 같은 경우에는요. 선종승려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합을 요구하냐면 선교 통합을 요구합니다. 네, 선교 통합. 이 선교 통합의 방법으로서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정해 쌍수 그리고 돈오 점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선종 쪽이에요. 해는 뭐냐면 지혜예요. 이건 교리 쪽이죠. 이건 교종이에요. 그래서 선종과 교종을 쌍 함께 수행해야 된다. 앞에 의천이었던 교광염수는 어때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다만 뭐가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요 차이점. 같은 말이에요. 교광염수나 정의성수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도노점수는 뭐냐면 도노는 뭐냐면 문득 깨달음이에요. 문득 깨달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깨달음이니까 이거는 선종 쪽에 가깝다면 점수는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교종 쪽에 가깝겠죠. 그죠? 그런 어떤 측면도 볼 수 있는데 이 진울의 도노점수가 아니다라고 했던 유명한 승려가 계시죠, 여러분들. 요 근자에 계신 분 돌아가셨지만 성철 스님이라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옛 선인의 어떤 그 교리를 또 이렇게 딱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슨 도노점수야 도노돈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지? 봤더니 아니 깨달았으면 끝. 근데 뭘 더 수행을 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도노점수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도 이 불교의 그 세상, 불교의 어떤 그 안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구나. 여전히 살아있구나.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도노점수. 네, 진울이었습니다. 이 진울에 제자가 있어요. 이 진울에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혜심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네, 혜심이라는 승려가 있는데요. 이 혜심 같은 경우에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학과 불교가 그렇게 서로 배척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이런 혜심의 유불일치설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고려 후기의 어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려 사회에 이렇게 안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 이런 토대가 또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유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교가 이제 유학을 껴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좀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울과 혜심은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뭐 보우라든지 뭐 임재종이라든지 어떤 그런 종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들어가지 않을 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고려 말기는요, 바로 신진사대부의 성리학의 어떤 태동기, 막 성리학이 막 발달하는 그런 시기니까 여기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풍수지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풍수지리. 너무 중시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고려라는 나라를 세울 때 선종, 그리고 풍수지리. 이건 호족들의 어떤 그 사상적인 토대였잖아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곳, 내가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왕의 기운이 나온다. 경주에 기는 쇠했다.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풍수지리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서 태조 왕건 역시 풍수지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훈요 10조에도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서경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서경 중시. 서경을 중시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서경을 중시하는 어떤 그 이론적 토대가 뭐냐면 서경 길지설이에요. 서경 길지설. 그죠? 이 서경 길지설이 토대가 되어서 나온 게 뭘까요? 이게 이제 토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북진정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북진정책이 나왔던 것이고 북진정책. 태조 왕건이 북진정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 삼경이라는 게 있어요. 삼경. 삼경은 뭐냐면 먼저 개경, 그 다음이 서경이 들어가요. 서경. 제일 중요한 곳.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이 있어요. 동경. 동경이 있어. 동경은 어디냐면 경주에 경주. 그런데 이 동경 대신 나중에 남경이 또 들어옵니다. 남경이 들어와요. 이건 이제 뭐냐면 남경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제 남경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남경 길지설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이제 이런 서경 길지설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문벌 귀족 사회 때 보여줬던 어떤 사건이 뭔가요? 그게 바로 그렇죠.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서경천도 운동.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묘초의 서경천도 운동 이전에 남경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데요. 그 이후에 더욱더 부각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경길지선, 남경은 어디냐면 바로 서울이에요. 서울, 지금 서울. 남경길지선. 네, 요 남경길지선이 이제 쭉 가시면 나중에 조선의 도읍지 한양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요 남경길지선이 쭉 뒤로 가서 나중에 이제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 이 신진사대부들이 나온 나라를 세우는 한양, 조선 그 도읍의 배경이 또 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 문화 첫 번째 시간 공부해 봤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호족의 시대 때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 고려 시대 때 국자감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교육 기관은 좀 기억을 좀 해놓고 있어요. 특히 대학교. 각 시대별로 대학교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풍수지리에서 서경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 그런 배경 속에서 북진 정책이 있었다는 거, 삼경 정책 다 이게 풍수지리와 연결되는 것이고 묘충의 서경천도 운동도 풍수지리에 배경되고 있다는 거. 요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문벌귀족 시대는요. 쭉 읽어보면 역시 뭐니 해도 역사 쪽에서 삼국사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현존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거 문벌귀족 시대 때 만들어졌구나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승려로선 의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의천의 천태종. 네, 의천의 천태종과 그다음에 그 교리 있죠. 의천의 천태종과 그 교리 교관겸수. 아주 시험에 잘 나온 거니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신 정권 때 여러분 좀 보면은 진울. 그렇죠. 진울. 예, 조계종, 그다음에 결사체, 그리고 교리로서의 정해쌍수와 도노점수. 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 간섭기 권문세족 때, 이건 뭐 성리학, 그죠?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 여기 이제 고려 말기에 나온 모습들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원간섭기의 삼국유사. 네. 삼국유사는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 문화 파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고려가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문화 파트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 문화 파트 1시간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